일본 방위성이 새벽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독도 근해에서 작전 중이던 소류급 잠수함 3척이 긴급 퇴각했어요. 25년간 단 한 번도 탐지된 적 없던 유령 함대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죠. 그런데 한국이 정확한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소수점 아래까지요. 실시간으로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누리호 4차 발사 바로 다음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60kg짜리 초소형 위성 하나가 바다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미국도 안 주고 유럽도 안 준 기술. 한국은 단 3년 만에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일본 함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닙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일본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당했을까요? 60kg짜리 위성이 어떻게 수백 미터 깊이의 잠수함을 찾아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일본 내부자의 고백으로 들려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대한민국의 눈이 떴다 외쳐주시면 제가 직접 하트 달아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날 밤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장으로 25년을 살았어요. 소류급 잠수함 초대 함장이었죠. 제 자랑 하나 하자면 단 한 번도 적에게 탐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미일 연합훈련에서 미국 핵잠수함 바로 코앞까지 접근했을 때 미국 함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령을 상대한 기분이다. 그게 우리 소류급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야기는 하루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당일 새벽이었죠. 저는 히로시마현 쿠레의 해상자위대 기지 부두에 서 있었습니다. 거센 폭우가 검은 바다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번개가 칠 때마다 잠수함 계류장이 하얗게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비오 틈새로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저는 웃고 있었어요. 완벽한 날이군. 제 앞에는 소류급 잠수함 3척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죠.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디젤 잠수함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었어요. 오늘 작전은 간단했습니다. 독도 근해 정찰. 한국이 독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그 바위섬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통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한국 해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것.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때 부함장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한국에서 뉴스가 떴습니다. 뭔데?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답니다. 위성 10여 기를 궤도에 올렸다고 하네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다나카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러게요. 어차피 저것들 위성은 장난감 수준 아닙니까? 맞아. 한국이 위성 좀 띄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이라고 해봤자 누리호 몇 번 쏜 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절반은 실패했잖아요. 실용 위성을 독자 개발해서 운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설령 위성이 있다 한들 지금 이 폭우 속에서 뭘 볼 수 있겠습니까? 광학 위성은 구름 앞에서 무력합니다. 레이더 위성도 이 정도 기상 조건에서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요. 한국이 가진 건 기껏해야 아리랑 시리즈 같은 광학 위성이었습니다. SAR 위성 합성 개구 레이더로 구름을 뚫고 해수면을 관측하는 위성. 그런 건 미국이나 유럽 몇 나라만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이죠. 한국이 그걸 가지고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함장님, 출항 준비 완료입니다. 좋아. 출항한다. 저는 함교로 향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수십 명 승조원들의 움직임은 일사불란했어요. 모두 오랜 경력의 베테랑들이었죠. 엔진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쿠레 기지를 벗어나 세토 내에로 나가면 거기서부터는 자유입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우리는 유령이 되죠.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들을 수 없어요. 저는 부두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폭우 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녀석들 오늘 위성 쏘느라 축제 분위기겠군. 그 사이에 우리는 저들 코앞까지 다녀오는 거지.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누리호에 실린 작은 위성 하나가 이미 우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60kg. 겨우 60kg짜리 위성이 25년 경력의 저를 세계 최고의 소류급을 무너뜨리게 될 줄은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작전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잠수함 안에서는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적 소나에 탐지되거든요. 그래서 승조원들은 말을 아낍니다.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때로는 손짓으로 대화하기도 하죠. 저는 작전실 중앙에 앉아 해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세토네해 동쪽 끝. 여기서 태평양으로 나가 동해를 거쳐 독도 해역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함장님, 커피 드릴까요? 당직 사관 코바야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 장교였죠. 제가 직접 발탁한 인재이기도 했고요. 고맙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마시는 커피는 특별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철제관 안에서 깊은 바다에 둘러싸인 채 마시는 커피는 긴장과 고요함이 묘하게 섞인 맛이 납니다. 코바야시. 예, 함장님. 자네 소류급이 왜 세계 최고인지 아나? 젊은 장교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AIP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맞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지.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엔진을 돌려야 하거든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합니다. 적에게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소류급은 다릅니다. 스털링 엔진을 사용한 AIP 시스템 비대기 의존 추진이라고 하는데 공기 없이도 엔진을 돌릴 수 있어요. 덕분에 최대 몇 주까지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유령처럼 바다 밑을 떠돌 수 있다는 뜻이죠. 수면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 적에게 발견될 일도 없습니다. 미국 핵잠수함과 비교해도 이 정도 성능이면? 코바야시가 물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무한정 자망할 수 있지. 그건 인정해. 하지만 핵잠수함은 시끄럽거든. 원자로 냉각 펌프가 돌아가니까 아무리 방음을 해도 어느 정도 소음은 발생해. 그런데 소류급은 전기 모터로 움직이거든. 완전히 무음에 가깝지. 저는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실제로 미일 연합훈련에서 소류급은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의 호위 함대를 뚫고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적이 있어요. 미국 대잠 헬기도 소나도 아무것도 우리를 잡지 못했죠. 훈련이 끝나고 미국 해군 제독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실전이었다면 우리 항모가 격침당했을 것이다. 그게 소류급입니다.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 그런데 함장님, 코바야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어떻습니까? 저들의 대잠 능력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 한국 해군과 붙어본 적 있나? 예전 합동훈련에서 대잠 훈련을 한 적 있습니다. 어땠나? 코바야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습니다. 탐지 능력이 예상보다 낮았어요. 저희가 상당히 가까이 접근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잠 능력은 사실 그리 높지 않아요. 장비는 좋죠. 미국제 소나 독일제 어뢰. 하지만 장비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을 찾아내는 건 경험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 소나 화면에 찍히는 미세한 잡음을 해석하는 감각. 그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요? 제대로 된 잠수함 전력을 갖춘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코바야시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독자 정찰 능력이 없습니다. 위성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정확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현대 해전에서 정보는 곧 생명이에요.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쪽이 이깁니다.
한국은 그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미국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죠. 문제는 미국이 항상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새벽 시간, 폭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긴급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 나라 일도 아닙니다. 실시간 위성 정보를 한국에 넘겨줄 이유가 없죠. 한국 해군은 사실상 장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눈을 감으니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10여 년 전 독도 해역에서 처음으로 정찰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때는 소류급이 아니라 더 오래된 잠수함이었죠. 작전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해군 기지 앞바다까지 접근해서 통신을 감청하고 함정 이동 패턴을 기록하고 돌아오는 것. 솔직히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어요. 한국 해군은 우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통신을 감청했고 한국 함정들의 출입 패턴을 전부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왔죠. 돌아와서 보고서를 쓸 때 저는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대잠 탐지 능력은 예상 이하. 근접 정찰에 적합한 환경. 그 이후로 비슷한 임무를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매번 결과는 같았어요. 한국은 우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동해 한가운데서 한국 구축함과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적이 있어요. 저쪽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우리가 소나로 저들의 대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는데도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당직을 교대하고 함장실로 돌아왔습니다. 함장실은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개인 사물함 하나. 그게 전부였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독도 근해에 도착합니다. 그때 한국 해군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무 반응도 못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온다는 걸 모를 테니까요.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아직 멀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는 60kg짜리 작은 위성이 구름을 뚫고 우리를 내려다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심도 200m에서 보내는 시간은 묘하게 흘러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날씨가 어떤지도 모릅니다. 오직 시계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죠. 새벽이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독도 근해 진입 1시간 전이었거든요. 작전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요. 현재 위치, 독도 남동쪽 상당한 거리 지점입니다. 항해장이 보고했습니다. 해도에는 독도가 작은 점으로 찍혀 있었어요. 소나 상황. 소나 실장 스즈키가 헤드폰을 귀에 댄 채 대답했습니다. 베테랑이었죠. 귀로 바다를 듣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한국 함정 2척 탐지. 상당한 거리, 방위 북서쪽입니다. 함정 소음 패턴으로 봐서 구축함과 고속함으로 추정됩니다. 충분한 거리군. 저들 소나로는 우리를 잡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탐지하려면 훨씬 더 가까워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해군의 소나 탐지 거리는 최적 조건에서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소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죠. 빗방울이 해수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잡음으로 들어오거든요. 해상 기상 상태는 여전히 거센 폭우입니다. 풍속도 상당하고 파고도 높습니다. 좋아.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우리 편이군요. 이 날씨가 계속되는 한국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광학 위성은 구름에 막히고 항공 정찰기는 이 폭풍 속에 뜰 수 없어요. 미국 위성 정보도 실시간으로 받기 어려운 시간대죠. 완벽합니다. 전함의 지시, 접근 대형으로 전환. 통신장이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두 함에서 확인 신호가 돌아왔어요.
예정대로라면 독도 주변을 크게 한 바퀴 돕니다. 그동안 한국 함정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통신을 감청하고 가능하다면 수중 지형도 업데이트할 거예요. 그때 부함장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어요. 함장님, 한국 함정들 움직임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계속 같은 해역을 순찰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 정지해 있습니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 기다린다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요. 저는 해도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다나카가 표시한 한국 함정들의 위치, 확실히 통상적인 순찰 패턴은 아니었어요. 보통이라면 독도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저들은 한 지점에 멈춰 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겠지. 아니면 기관 고장이거나. 다나카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뭔가 걸리는 게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험상 이런 건 대부분 우연이에요. 예정대로 진행.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도근해 진입. 정찰 시작. 소류급 세척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강철 고래들. 독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통신을 잡았습니다. 이상하다니? 한국어 통신인데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특이해요. 해군 통신 주파수가 아닙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뭔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는 주파수예요. 군용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이상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쓰는 통신 주파수는 우리가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주파수라니. 혹시 위성 통신인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역이 일반 통신 위성과 다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설마 거기 실린 위성이랑 관련 있는 건가? 아니, 말도 안 돼. 발사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운용을 시작했다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 시스템 점검만 해도 최소 며칠은 걸리거든요. 계속 감청해. 해독 가능하면 보고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해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마 별것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작전입니다. 저는 해도에 그려진 독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가까워졌어요. 한국이 모르는 사이에 저들 코앞까지 다가가는 거죠. 그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무언가가 이미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60kg짜리 작은 위성이 구름을 뚫고 폭우를 뚫고 어둠을 뚫고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독도 근해에 진입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도를 다시 살펴봤어요. 다나카가 가리킨 곳 구축함이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요. 우연이겠지. 저들이 우리를 탐지했을 리 없어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거리에서 폭우 속에서 심도 200m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냥 정기 순찰 경로를 바꾼 것뿐이겠죠. 하지만 다나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함장님, 저 함정에 새 침노가요. 뭔데? 정확히 우리 위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해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나카 말이 맞았습니다. 구축함의 새 침로 선상에 우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바다는 넓고 직선으로 이동하다 보면 어딘가를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거리는 현재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접근 속도도 보통입니다. 그럼 문제 없어. 예정대로 진행. 알겠습니다. 다나카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어요.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함장님. 이번에는 소나 실장 스즈키였습니다. 한국 함정 속도 증가.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평시 순찰 속도가 아니에요.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달려오는 속도죠. 침노는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방향입니다. 이상했습니다. 속도를 높이면서 침노는 그대로. 마치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목표물이 우리일 리는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탐지했다면 벌써 다른 행동을 취했을 거예요. 대잠 헬기를 띄우거나 소나 부위를 투하하거나. 그런데 저들은 그냥 달려오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침도 변경. 더 깊이 들어가.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탐지 확률이 낮아집니다. 설령 저들이 뭔가 눈치챘다 하더라도 찾기 어려워질 거예요.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선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압이 높아지면서 금속이 압축되는 소리였죠. 침도 도달. 좋아. 속도 감속. 최대한 조용히.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저들이 우리를 발견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10여 분이 더 지났습니다. 함장님. 스즈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멈췄습니다. 멈췄다고? 네. 속도 제로. 현재 위치에서 정지했습니다. 저는 해도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의 위치. 머리 위. 정확히 수직 상공. 거리불과 아주 가까운 거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완벽한 은폐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마치 GPS로 우리 위치를 추적하듯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침로 변경. 서쪽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느리게. 소음을 최소화하면서 이동했어요. 한참을 이동한 후였습니다. 함장님. 스즈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 함정들이 움직입니다. 침노는? 대답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쪽입니다. 우리가 이동한 방향 그대로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은 우연이 아니에요. 저들은 우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도대체 어떻게? 작전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승조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함장님. 다나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들이 우리 통신을 감청한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무선 침묵 상태야. 아무것도 송신하지 않았어. 그럼 소나에 잡힌 걸까요? 불가능해. 이 심도에서 이 기상 조건에서 우리 소음 레벨로는 절대 탐지될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소나가 아니라면 뭘까요? 도대체 뭘로 우리를 찾은 걸까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쪽으로,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침도도 계속 바꿨어요. 어떤 패턴도 없이 무작위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함장님. 스즈키의 목소리가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한국 함정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모든 침로 변경에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우리의 이동 경로 그리고 한국 함정들의 이동 경로.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마치 우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함장님. 다나카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뭘? 저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5년간 잠수함을 몰면서 단 한 번도 탐지된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해군에게 꼬리가 잡혔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니.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보이는 건 잠수함의 철제 천장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위에서 보고 있는 거야. 하늘에서 뭔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통신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함장님, 본부에서 긴급 연락입니다. 본부에서?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선 침묵 중인데 본부에서 연락이 오다니. 긴급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뭐래? 통신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즉시 수신하라고 합니다. 암호 채널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선 송수신을 하면 위치가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저들은 이미 우리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신해. 잠시 후 본부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작전 중단을 검토하라고 합니다. 작전실이 술렁였습니다. 승조원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어요. 저는 통신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현재 귀 함대의 위치가 한국 측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작전 중단을 검토하고 상황 보고 요망. 추가 지시 대기. 본부도 알고 있어. 한국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걸. 저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현재 한국 함정 2척에 추적당하고 있음. 탐지 방법 불명. 지시 요청.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답신이 도착했을 때 저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귀 함대 위치 정보가 한국 위성에 포착된 것으로 추정. 한국이 SAR 위성을 운용 중인 것으로 정보 입수. 상세 내용 분석 중. 현 위치 권고. SAR 위성.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SAR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다나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메시지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SAR 위성이라면. 알아. 구름을 뚫는 레이더 위성. 합성 개구 레이더. 이 기술은 일반 광학 위성과 완전히 달라요. 광학 위성은 빛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하지만 SAR은 다릅니다. 전파를 쏘고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요. 전파는 구름을 뚫습니다. 비가 와도 안개가 껴도 밤이어도 상관없이 해수면을 관측할 수 있죠. 군사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 몇 나라만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제까지는요. 하지만 잠깐. 저는 뭔가 떠올랐습니다. 어제 누리호 4차 발사. 위성 10여 기를 궤도에 올렸다고 했어요. 설마 그 중에 SAR 위성이 있었던 건가? 곧 본부에서 추가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탑재 위성 중 SAR 위성 포함. 무게 60kg급 초소형. 해상도 1M급. 발사 후 하루 만에 운용 개시. 저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0kg? 겨우 사람 몸무게만 한 위성이라고. 하루 만에 가동? 그게 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됐습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린 후에는 시스템 점검이 필요해요. 자세 제어, 통신 연결, 센서 보정. 보통 며칠에서 몇 주는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하루 만에 해냈다고. 함장님. 다나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를 포착한 건 그 위성이었어. 60kg짜리 작은 위성이 구름을 뚫고 폭우를 뚫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야. 작전실이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본부 지시대로 이탈한다. 동쪽으로 빠져서 일본 쪽으로 돌아간다. 작전 중단입니까? 당장은 아니야. 하지만 일단 이 해역에서 빠져나가야 해. 속도 증가. 빨리 빠지는 게 낫지. 소류급의 엔진 출력이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숨어있던 유령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소나에도 잡힐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요. 함장님, 한국 함정들도 속도 증가. 추격 중입니다. 예상했어. 저는 해도를 노려봤습니다. 독도 근해에서 일본 영해까지 상당한 거리입니다. 한참을 가야 해요. 그동안 저들이 계속 쫓아오겠죠. 하지만 일본 영해에 들어가면 저들도 함부로 따라올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본부에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SAR 위성 정보 확인됨. 해상도 1M급. 구름 투과 100%.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0kg짜리 위성이 우리를 보고 있다. 25년간 단 한 번도 탐지된 적 없던 제가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자부하던 소류급이 60kg짜리 작은 위성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웃기지도 않는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 대체 뭘 만들어낸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엔진 소리만이 작전실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쫓기는 먹잇감처럼. 속도를 높인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독도 근해를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함정들은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오고 있었죠. 함장님, 저들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알아. 우리를 몰아내려는 거야. 공격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들의 목적은 우리를 쫓아내는 것, 독도 근해에서 몰아내는 것, 그리고 저들은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한국 함정에서 통신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하는데? 통신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좌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 좌표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좌표? 네. 정확한 위도 경도를. 소수점 아래까지. 작전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처럼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무력 시위였어요. 우리는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숨을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그러니 꺼져라. 저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3분 후 또 좌표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동한 위치였어요. 그리고 또 3분 후. 또 정확한 좌표. 실시간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실시간으로 우리를 보고 있어. 위성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 거야.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물론 보이는 건 철제 천장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위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폭우를 뚫고 바다를 뚫고.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접근합니다. 스즈키가 보고했습니다. 거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뢰 사거리였어요. 물론 저들이 실제로 공격할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평시에 외국 잠수함을 공격하는 건 전쟁 행위니까요. 하지만 저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저들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함장님, 본부에서 또 메시지입니다. 통신장이 말했습니다. 읽어. 전원 퇴각. 반복. 전원 퇴각. 현 작전 즉시 중단. 최단 경로로 귀환하라. 작전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원 퇴각. 그건 완전한 패배를 의미했어요. 작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 꼬리를 내리고 물러나는 것. 함장님. 다나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령을 따르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5년간 잠수함을 몰았어요. 수십 번의 작전, 수백 번의 훈련. 단 한 번도 이렇게 굴욕적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침로 변경. 일본 방향. 저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 속도로 귀환한다. 알겠습니다. 소류급 세척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독도를 등지고 일본을 향해 도망치듯이 함장님, 한국 함정들이 추격을 멈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저들의 목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쫓아내는 것, 독도 근해에서 몰아내는 것, 그리고 저들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함장님, 통신장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 함정에서 마지막 통신입니다. 뭐래? 안녕히 가십시오. 작전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조롱이었습니다. 모욕이었어요. 우리를 쫓아내고 마지막에 인사까지 하다니.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도를 내려다봤습니다. 독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 해역. 한국이 모르는 사이에 유유히 정찰하던 그 바다.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갈 수 없을 겁니다. 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60kg짜리 작은 눈으로. 처음부터였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보고 있었어. 우리가 쿨의 기지를 출발할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전부터. 우리는 사냥꾼인 줄 알았어요. 유령처럼 숨어서 정찰하는 사냥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냥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들의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였던 거예요. 귀환 항해는 길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승조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함장실에 틀어박혀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60kg.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60kg짜리 위성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자부하던 소류급을. 25년 경력의 베테랑 함장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 당신들 정말로 해냈군. 60kg로 바다를 바꿨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귀환 중이었습니다. 저는 함장실에서 본부가 보내온 추가 자료를 읽고 있었어요. 한국 SAR 위성에 대한 상세 정보였습니다. 개발 배경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수년 전부터 독자 SAR 위성 개발을 추진해왔음. 배경 미국 위성 정보 의존도 탈피, 북한 및 주변국 감시 능력 강화, 독도 영유권 분쟁 대비. 특히 독도 주변 해역에서 일본 잠수함의 활동이 포착된 후 개발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 과거 수차례 일본 잠수함의 독도 근해 접근이 있었으나 탐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한국 해군은 이를 치욕으로 여기고 독자 감시 능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때문이었어. 우리가 너무 자주 갔기 때문에. 저들이 너무 자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성을 만든 거야.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해군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들이 분노하고 이를 갈고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물이 우리를 쫓고 있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개발 과정 초기에는 해외 기술 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 미국과 유럽 모두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 결국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하기로 결정. 민간 우주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착수. 주요 난관 SAR 안테나 소형화 기술 부족, 고해상도 영상 처리 알고리즘 미확보,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구축 필요 예산 부족, 인력 부족. 극복 과정 개발팀은 3년간 거의 매일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 핵심 연구원들은 가족과 떨어져 연구소에서 숙식. 수백 번의 실패 끝에 SAR 안테나 소형화 성공.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영상 처리 문제 해결. 저는 서류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3년. 3년 동안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가족과 떨어져서 연구소에서 먹고 자고. 수백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저 60kg짜리 위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개발팀장 인터뷰가 있었어요. 처음에 미국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거절당했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저희 팀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SAR 안테나 소형화였습니다. 기존 SAR 위성은 수백 킬로그램이 넘거든요. 그걸 60kg로 줄여야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연구하다가 새벽에 라면 끓여 먹으며 아이디어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 이건 해내야 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때 저희 위성이 실리는 걸 보면서 울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들면 되죠.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3년간의 도전. 수백 번의 실패. 밤샘 작업. 라면으로 때우는 식사. 가족과의 이별. 그리고 마침내 성공. 저는 창밖을. 아니, 잠수함 안에는 창문이 없죠. 하지만 저는 상상했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모습을. 한국의 기술자들이 3년간 피땀 흘려 만든 그 위성이 독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다나카가 함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귀환까지 몇 시간 남았습니다. 알았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함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나카. 예, 함장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야. 다나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어. 저들은 장님이라고, 저들은 우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하지만 저들은 해냈어. 자기들 힘으로. 아무도 안 주는데. 함장님. 미국이 기술을 안 줬대. 유럽도 안 줬고. 그래서 직접 만들었대. 3년 동안 밤새워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대단해.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다나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함장님이 한국을 인정하시다니. 인정 안 하면 어떡해? 저들이 우리를 찾아냈는데. 60kg짜리 위성으로. 이건 기술력의 승리야. 부정할 수가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일은 잊지 못할 거야. 평생.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 뭘 말씀이십니까? 상대를 얕보면 안 된다는 거. 오늘처럼 당하게 돼. 다나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함장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당신들 정말로 해냈군. 60kg로 바다를 바꿨어. 대단해. 진심으로. 쿨의 기지에 돌아온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부두에는 사령부 관계자들이 나와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하고 브리핑을 하고 질문에 답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SAR 위성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예,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직접 당했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정확하게 따라왔습니다. 소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은 없습니다. SAR 위성을 피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구름도 뚫고 밤에도 보고 수면 아래까지 탐지하니까요. 그럼 앞으로 독도 근해 작전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어려울 겁니다. 예전처럼은 불가능합니다. 저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부두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독도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여기서 독도는 보이지 않아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먼 바다 위, 그보다 더 먼 하늘 위에서 60kg짜리 작은 위성이 독도를 지키고 있다는 걸. 한국의 기술자들이 3년간 밤새워 만든 그 위성이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고 이를 악물었던 그 사람들의 결과물이. 저는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경례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하는 건지, 저 하늘의 위성에게 하는 건지, 아니면 변해버린 시대에게 하는 건지. 한국.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로 해냈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 60kg로 바다를 바꿨어. 인정해. 오늘부터 당신들은 우리의 상대야. 더 이상 얕볼 수 없는 상대. 함장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배웠다. 상대를 얕보면 안 된다는 것.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저들은 미국이 안 주면 직접 만든다. 유럽이 거절하면 스스로 개발한다. 3년간 밤을 새우고 수백 번 실패하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해낸다. 60kg짜리 위성 하나가 세계 최고의 스텔스 잠수함을 무력화시켰다. 25년 경력의 나를 무너뜨렸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다. 기술의 시대, 정보의 시대. 하늘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시대. 한국은 준비했고 우리는 안주했다. 한국은 도전했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렀다. 그 결과가 오늘의 굴욕이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니, 창문이 없죠. 하지만 저는 상상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의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는 모습을. 독도를 지키는 작은 눈을. 그 위성을 만든 사람들의 얼굴도 상상했습니다. 3년간 포기하지 않았던 기술자들. 밤새 라면을 끓여 먹으며 아이디어를 냈던 연구원들. 가족과 떨어져 연구소에서 잠을 청했던 과학자들. 저들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일기에 적었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60kg짜리 위성으로 세상을 바꾼 당신들에게. 포기하지 않은 당신들에게.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전사다. 펜을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일본은 달라져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이웃을 존중해야 해요. 한국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저들의 의지를, 저들의 집념을, 저들의 도전 정신을.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시대가.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역했어요. 25년간의 잠수함 인생을 마감했죠. 지금은 해양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이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어요. 강의실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복도까지 서 있었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25년간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 함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무시했다고 해야 정확하겠네요.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60kg짜리 위성 하나가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한국이 강했던 이유는 뭘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지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3년간 밤새운 과학자들의 집념이었어요. 미국이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는 각오였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일본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한국에게서요. 겸손해져야 하고 이웃을 존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국 소식이 들려왔어요. SAR 위성 5기 추가 발사 계획 발표. 실시간 전 지구 감시 체계 구축. 한국, 아시아 우주 강국으로 부상. 저는 그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저는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남의 도움만 기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타이핑했습니다. 안 주면 우리가 만든다. 그 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이제 우주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60kg짜리 작은 위성이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눈은 이제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원고를 마무리할 무렵 한국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서울항공우주연구원 방문 요청이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1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대전 연구원에 도착했어요. 위성 관제센터를 다시 봤습니다. SAR 위성의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에 가득했어요. 이제 5기의 SAR 위성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개발팀을 만났습니다. 3년간 밤을 새웠던 그 사람들을요. 저는 깊이 인사했어요. 당신들이 만든 60kg 세상을 바꿨습니다. 연구원들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조국을 지키는 게 저희 임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임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기찬 도시, 발전하는 나라. 한국은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 우주에서 조국을 지키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어요.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여러분,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도전했고 마침내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의 눈은 이제 하늘에 떠 있습니다. 60kg짜리 작은 위성들이 조국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야마모토 캑지도 존경합니다. 당신들의 의지를, 당신들의 집념을, 당신들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만세.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가득했습니다. 60kg짜리 위성이 3년간 밤새운 과학자들이, 포기하지 않은 기술자들이.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낼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 함장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60kg짜리 위성이 바다를 바꾼 순간을요. 한국의 SAR 위성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민족의 다짐이었죠. 대한민국, 당신들이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뭉클했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대한민국의 눈이 떴다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